갑자기 그 바로 옆에 스토어 있지 않나요? 가끔.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왜안 되는 병원 타기에 그냥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물어봐요. 그냥 그 근처 다른 병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안 가까운 지역의무센터 가세요. 가까운 지역 근무센터요. 네, 2차 병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처지고 40도인데요, 열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 응급실은 진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쪽도 지금 풀베드에다가 밖에 30명 정도 대기 중이라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고 있는 다급한 목소리였는데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용 불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시사탐사 더 현장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그로 인해 발생한 응급실 현장의 뺑뺑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사례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례자를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보배 씨도 지난 8월 쌍둥이를 출산하며 응급실 진료 거부를 겪었습니다. 임신 때부터 고위험 산모로 숱한 고비를 넘기며 만난 소중한 아이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출산 당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초산이다 보니까 진통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진통이 이제 주기가 3분으로 줄어들어서 이건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남편은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엄마랑 둘이 구급대 전화해가지고 이제 빨리 퇴근하라고 하고 구급대 부른 거예요. 출산 예정일은 37주였지만 32주에 갑자기 찾아온 진통. 119 구급대를 타고 다니던 병원에 도착하자 뜻밖의 상황이 보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2주차에 병원에 갔더니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아예 대학병원에 가라. 구급대원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2시간을 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쭉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준다 한 거예요. 출산할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전화를 했지만 36주 미만의 아이를 치료해줄 중증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온 답변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다니던 병원 앞 구급차 안에서 보배 씨는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애기들 생명 보장은 못하고 엄마는 살릴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저만 살면 뭐하나. 애기들도 같이 살 수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는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태아와 산모 모두가 위급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대학병원에서만 이제 오라고, 일단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못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구급대원분들이 이미 가고 있으니까 일단 가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오라고 먼저 하셨지 않냐,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좀 이렇게까지 받아주는 데가 없었는지는 몰랐어요. 부산까지 가야 되나? 이천인데. 근데 부산까지 연결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대 병원. 보배 씨는 17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모도 아이들도 무사했습니다.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애기들 목숨을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생일날 선물처럼 찾아온 쌍둥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무호흡증이라는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초보 엄마는 몸조리도 못한 채 약 127km 떨어진 강원도까지 거의 매일 5시간 왕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 정도를 이제 이천에서 강원도 계속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원도를 그렇게 갈 때마다 아기들 보러 가지만 갈 때마다 거리가 진짜 멀더라고요. 보배 씨 같은 응급실 환자 장거리 이송은 의료 대란 사태 이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진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옹호하거나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수많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피를 흘리며 쓰러진 80대 고령의 어르신도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차장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이러다 그냥 길바닥으로 나 앉아 죽어야 되는구나. 너무 불안해요, 사실. 할아버지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응급치료가 늦어져 현재도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간호하던 손자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장이 꼬여서 발생하는 장중첩증. 30분 내의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이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5살 아이도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던 끝에서야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진짜 하늘나라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다 안 된다고 결국엔 그냥 집에 왔죠. 네. 근데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맞나 이럴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언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갈 병원이 없다는 게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끝없이 고조되고만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지난 6월 건강검진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장예림 씨. 여행을 즐겼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져 계속 땀이 나고 기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땀이 계속 나요. 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사태가 이를 파악한다고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나 진짜 급해서 아파서 왔는데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나? 근데 못해요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응급실에선 정상인의 2배수로 높아지던 백혈구 수치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진료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먼저 갔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유 못 듣고 갔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서울에 응급실 다 계속 돌았어요. 여기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이제 가고 체력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되게 절박했어요.
예림 씨는 진료 거부 끝에 치료를 받게 된 사연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병원을 어떻게 잡았냐고 뭐 메일로도 오시고 댓글로도 글귀는 많이 남겨주시는데 현장에 그 스스로 혼자 가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전화로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책이 없이 이런 의료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아픈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응급실 진료 거부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과에 연계된 전문의가 없어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합니다. 응급실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의 응급진료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오후 아직 병상은 여유롭지만 언제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올지 몰라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를 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1차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곳입니다. 이때 긴급하게 응급실 앞으로 도착한 119 구급대.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구급 차량에서 응급처치를 한 상황인데요. 뇌출혈이 의심되는 60대 환자. 급격히 떨어진 혈압이 정상화되었지만 자칫하면 위험했을 상황이라 추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아까 전화 문의 주셨던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심장 쪽에서 그 과장님 계시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고 센터급 이쪽 이상으로 문의 달라고 하시네요. 아픈 환자를 받지 못한 의사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담당과 전문의가 없어 받지 못한 환자가 갈 만한 병원을 다시 찾아봅니다. 배후 진료가 안 돼서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제 병원에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질환들이 그렇게 막 넓진 않아서 네.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싶으면 언제나 이 환자를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나. 최근에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오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도 연이은 응급실 진료 거부 끝에 이 병원에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급성 충수염으로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던 위독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종일 병원을 찾아 헤맸지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자 이 소식을 듣고 병원장이 직접 수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아마 119 구급대에서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서. 근데 이제 쉽게 받아줄 병원이 없었던 것 같죠. 이제 맹장, 이게 충수염이라고 하죠. 그게 천공되면서 터지면서 복막염이 돼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결국 갈 데를 못 찾아서 저희 병원 연락 와서 진작 오시지.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수술을 해드렸죠. 의료 대란으로 촉발된 응급실 상황은 점점 가속화되어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센터의 병상 포화로 진료가 불가능한 응급실들.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의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2대 목동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매주 수요일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야간 응급실을 폐쇄한 강원대 병원. 경기 남부 유일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 병원도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과 명주병원까지 지방 응급실은 의료 대란 이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라고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군데도 응급실이 문을 닫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은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에 지방 응급실 현장은 어떨까요? 전국에서 응급실 의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중증 응급의료기관 충남대병원 응급실 15명의 전문의 중 현재 7명만 남아 성인들의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애기들은 24시간 가능한데 성인은 8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해가지고 성인은 제한이 돼요. 119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119가 아예 이쪽으로 안 와요. 성인은 다른 병원은. 그게 한 2-3달 된 거예요? 네, 맞아요. NK에 전화해보면 될까요? 한번 해보시고. 평상시 같았으면 구급차와 응급 환자들로 분주할 시간. 하지만 소아 환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생기고 나서 응급실이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문을 닫은 적은 처음입니다. 환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충남대병원 응급실 외에 유일한 응급실인 인근의 2차 병원 NK세종병원 응급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문을 열자마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깁스하고 입원석 하도록할게요. 골절 환자는 다행히 제때 이곳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자 환자는 두렵고 보호자도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뭐 진짜 아파가지고 그런 병원 하는 거니까 그런 자고만 들어서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니까 아프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은 하죠. 곧 환자들이 몰릴 시간. 새벽은 많이 늘었죠. 예. 여기 한 인구 한 30만 40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오는 기관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세종 충대병원이 이제 셧다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워킹 환자가 직접 오는 거죠. 원래 NK세종병원 응급실은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기존 세종충남대병원의 환자까지 몰려 다양한 환자들로 쉴 새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빠가 넘어지셔서 무릎을 넘어지셔서 이렇게 찌르시는 피가 찢어져서 피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있는지도 전화를 해셔가지고 저희 같이 온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애기 아빠가 갔을 때는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응급은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냥 애들 열나고 이런 거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가 가정에 있는 거니까 NK세종병원 응급실에선 의료진과 전문의 1명이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새벽에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 이 초저녁 12시까지 좀 바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설렁설렁했는데 요즘은 12시 이후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요. 아침까지. 꼴박 새는 거죠. 그냥 밤을 낮처럼 생활하는 거죠. 많지 않으니까. 저기 세종 충대병원 거기 의사들이 저기 돼가지고서 지금 응급실이 안 여는 것 같더라고. 응급실 안 여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왔거든. 대충 뉴스 듣고서는 저기 안 여는 거 있구나 해서 이리 왔지. 아프다 한 며칠 전에 아팠다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몰랐지. 약간 아프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더 밤에도 더 아프니까. 응급실 안 환자와 보호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넘어져 눈을 다친 환자의 보호자는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치권이 개판이구나.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 개판. 저기 놓고서
정치에 싸우면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자기들이 당해봐야 돼요. 서민들이 당을 저 국회의원하고 저 여당하고 둘이 가서 그렇게 당해봐야 돼요. 계속되는 진료 문의. 저희 그 오셔가지고 CT 이런 거 찍어보실 수 있는데 그 비뇨기과 가서 나중에 그 최적술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검사만 가능하시고요. 그 요로결석 진단 나오면 비뇨기과로 안내드려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맞은 아침. 응급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나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도중 맥박, 호흡, 혈압 등 환자 상태가 점점 나빠져 중환자실이 없는 NK세종병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건데요. 구급대원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 병원으로 가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전화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돼요.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는 한참을 출발도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는 다급한 전화 뺑뺑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중증 치료가 가능했던 충남대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며 NK세종병원에도 중환자들이 종종 오지만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각한 환자니까 일단은 뭐 바이탈만 잡고 뭐 숨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1년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 곳. 늘 예고 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응급 상황. 밤낮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 사이에서 응급실 의료진은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다음 날 밤. NK세종병원에서는 4명의 응급의학과 과장이 돌아가면서 24시간씩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날이 저물며 의사의 손길이 절실한 환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진료하고 있지만 조금 힘에 부쳐 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저희도 사실 뭐 새벽 시간에도 환자는 이제 계속 이제 내원하기 때문에 좀 의료진이나 이제 간호 인력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와 불안해하는 보호자,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사라진 의사들의 손길은 곧 생명줄 일부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전공의의 부재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파는 심화되고 의료 공백 도미노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응급실의 역량도 떨어지지만 최종 치료의 역량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응급실 전공의들이 나간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치료, 즉 수술을 담당할 뭐 외과라든지 또 입원을 담당해줘야 할 내과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이 잘 안 되고 수술이 잘 안 되는, 즉 최종 치료의 역량 저하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우리 사태를 제가 IF 사태하고 제가 유사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전 국민과 환자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희생되고 버티고 있는 고통을 정부가 굳이 본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자아자찬하고 있고 아전인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희생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그래서 반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의료진들의 피로는 누적되어 있고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의료 공백이 낳은 응급실 뺑뺑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맑은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해 금방이라도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길 것 같은 아들. 하지만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편도선 수술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던 중 응급실 진료 거부로 피를 토하며 눈을 감던 아직도 믿을 수 없는 2020년 3월 아들의 마지막 모습. 엄마는 4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화장터에 그 작은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CPR 상황이고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권역으로 간다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거부를 당했어요. 심정지 오고 예, 그렇게 걸렸었어요. 응급 처치가 늦었다 보니까 내 손상이 이제 좀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내사 상태로 있다가 구급차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삐용삐용 이런 미용미용 이 소리 자체만 들어도 이제 저는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동의하고 제가 그 구급차 안에서 이제 막 심폐소생술 대원님 막 이런 그 장면이 계속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동희가 3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빠. 살아야 할 희망을 잃은 아빠도 이듬해 5월 동희 곁으로 떠나고 그 뒤 2022년에 태어난 둘째에게 남은 건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와 합성 가족 사진뿐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동희군의 사연처럼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 심각해진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및 의학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핵심인 사항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많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대학과 지자체는 지역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올해 4개의 병원을 좀 소아응급 권역센터를 만들었어요. 좀 점검을 했더니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3개 병원이 미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지원금은 다 배정이 났는데 42억이란 돈을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좀 얘기하고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를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8명보다 크게 밑도는 숫자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를 보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의사는 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월 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의대생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약간 찍어 누르듯이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접근 자체가 저희 교육 터전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송하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점 고립돼가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하은진 교수. 중환자들을 위해 늘 좋은 후배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지만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제가 100명 살릴 때 그 후배들이 1명씩 100명씩 살려주면 10,000명 살리는 효과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공의 때 140시간씩 일했고 주에 지금도 주 60에서 70시간 이상 일하고 이 사태 이전까지도 주 80시간 이상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 삶을 물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정부는 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를 2024년 4월 출범시켰습니다.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필수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 끝에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혁 과제는 크게 4분야로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 전달 체계 및 지역 의료 재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 8월 30일에서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중증 수술 등 의료 행위 수가를 올리고 필수 진료과 전공의 수당 인상,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율 70% 확대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2000년 의정합의문이나 이런 거 다 찾아오시면 지금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 지원금이 지금 법정으로 20%가 적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14% 내외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만 하는 거야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근데 바뀌는 태도를 보여주질 않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역시나 똑같이 지나고 나면 없는 돈 만들 거다 이런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만나 처음으로 공개 토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 차이는 컸습니다. 그 4,000명 증원 얘기만 계속 도돌이표로 얘기하고 그 뒤로도 이제 후속 보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내셨잖아요. 숙론회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고요. 과연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및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로 지난 7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모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거리에서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태를 만든 정부의 피해자라는 의견과 같은 의사를 공격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피해 당사자지만 저 이제 같은 사직 전공이라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같은 동료 의사들을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써가며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의사들을 어떻게 교양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앞으로 미래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공백은 없다는 소방청. 지난 9월에 있었던 소방청의 비상응급대응 전국지휘관 회의에서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 일부 대원들의 언론 인터뷰가 많아지자 개인의 의견을 표현해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언론 매체 대응 시 반드시 보고를 하라는 소방청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구급대원들에겐 언론 대응과 관련해 상세한 유의사항도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소방관들이 녹취 등 자료로 실태를 알리자 징계에 운운하며 언론 접촉을 막아서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소방대원들 커뮤니티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문을 받은 소방서, 소방대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한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총괄본부 쪽에서 뭐 언론 대응하지 말라고 막 그 공문 내려왔다고. 청에서 그런 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소방청이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일부 소방관들은
입을 막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에 나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허석근 소방청장님과 소방공무원들 요새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소방청장님이 자행한 입틀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언론 접촉할 때 우선 관서장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정복을 입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급 현장에서 구급대원복을 입고 움직이는 직원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입틀막 지적에 대해 소방청장은 복무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전달한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된 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 자유를 정말 억압하는 거고요. 우리가 소방청장님이 이렇게 언론 통제를 강하게 통제 지시를 내렸고 그에 대한 저항의 의미, 레지스탕스 저항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그런 적절한 표현이었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갈등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논의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어렵게 출범한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계 인사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가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계속해서 바닥이 날 거고 우리 같은 영역은 사실 돈 없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지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진료 영역인데 그런 고려 없이 정책을 짜는 정부를 보면서 아,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약속들을 빠짐없이 속도감 있게 하나씩 이루다 보면 아, 정부가 주장하는 나름 일리 있는 말이 이번엔 이루어질 것 같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그럼 대형 병원들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때 사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정부와 의사 서로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고 몇 년 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내년 4월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일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4월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절박하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좋은 점들은 살려나가되 나쁜 점들을 조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자칫하면 문제가 될 거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들을 같이 이뤄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심각해진 응급실 뺑뺑이와 의료 공백.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분명 어제까지 너무 괜찮았는데 계속 응급실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대중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든 대한민국 환자로 잠재적인 정보 환자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환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제작진은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료개혁 주제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 관련해서 뭐 국회 대응도 해야 되고. 정부 브리핑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의료계 갈등이 증폭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이제 서로가 국민을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세우며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는 사이, 이젠 아프지 말자라는 말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사탐사 더 현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